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 나라의 성장과 그리고 고구려가 어떤 식으로 중앙집권 국가가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어서 백제와 신라, 그리고 가야가 어떻게 성장을 했고, 특히 가야는 어떠한 이유로 한계에 부딪혀서 중앙집권 국가로 형성하지 못했는지 한번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제 들어가기 전에 중앙집권 국가, 그러니까 연맹왕국 체제에서 중앙집권 국가로 가기 위한 네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 네 가지 조건이 뭐였나요? 네, 첫 번째로는 영토 확장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그렇죠. 율령이라는 것을 반포하면서 뭔가 국가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을 과정이 있었죠. 또 세 번째로는 종교, 불교를 수용하는 게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었죠? 그렇죠. 왕위 상속, 특히 부자 상속이나 아니면 특정 어떤 김씨, 특정 성씨를 가지고 독점을 해서 왕위 상속을 하는 그 네 가지 조건을 지켰을 때 왕권이 점차 강해지는 중앙집권 국가로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백제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자, 백제는 누가 세웠죠? 그렇죠. 주몽의 아들 온조와 비류가 고구려에서 내려와서 왕위 쟁탈전에서 밀리게 되면서 이 내려와서 백제를 한강 유역에서 건국하게 됩니다. 특히 온조와 비류 중에서도 온조가 고구려 세력들, 고구려, 유이민 같이 이동한 세력들과 그리고 한강에서 원래 살고 있었던 토착 세력들과 같이 연합해서 무엇을 건국했다? 네, 맞습니다. 백제를 건국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한번 추측을 해보고 가야 되는데요. 역시 백제 역시도 고구려의 어떤 계통을 이어받아서 백제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초기에는 뭔가 둘이 유사한 문물이나 문화적으로 유사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 어떻게 유사성을 보이는지는 한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제가 어떤 식으로 업적을 세우면서 점차적으로 지배체제를 정비해 가는지 살펴볼 건데요.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3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고이왕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고이왕 때 벌써 관제와 관복이라는 게 제정이 됩니다. 자, 관제는 말 그대로 관리의 어떤 제도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좌평이 어떤 관직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복은요. 여기서 복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옷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들의 등급에 따라 복색, 그러니까 옷의 색깔을 달리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관리들의 어떤 등급을 매기면서 옷에 따라 색깔을 또 나누고 그런 식으로 체제를 정비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율령을 반포했다라고 한번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다음으로 넘어가서 4세기 때 왕을 볼 건데요. 자, 딱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어떤 왕이죠? 네, 맞습니다. 전성기 왕인 근초고왕입니다. 자, 근초고왕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는지 우리 한번 지도를 보면서 가도록 합시다. 네, 자, 여기 보면은 한성을 지금 누가 차지했냐를 가지고 어떤 나라의 전성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한성은 지금 백제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근초고왕 때 활동한 지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파란색은 교류 관계, 그리고 빨간색은 진출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문화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교류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진출이라는 것은 뭔가 그쪽으로 진출해서 영토를 확장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그쪽으로 이제 뭔가 이제 진출로를 만들었다라는 것인데요. 자, 일단은 빨간색 진출 방향부터 보면 자, 가장 눈에 띄게 평양성으로 진출한 게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빨간색에 고구려를 공격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평양성을 공격해서 누가 죽었죠? 누가 전사를 했죠? 고구려의, 그렇죠, 원통하게 죽었다라고 해서 고국 원왕이 여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여기 이렇게 중국 쪽으로 해서 요서 지방까지 진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마한을 복속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삼한시대 생각해보면 마한, 변한, 진안이 여러 개의 소국으로 분립이 되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소국이었던 이제 백제가 이렇게 마한 전 지역을 확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한이 여러 개의 소국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이제 백제가 하나로 통합했구나, 다 정복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류 관계를 살펴보면요. 중국 쪽에 특히 밑에 있는 특히 동진, 그러니까 위에는 지금 전진이란 나라가 있고 여기 밑에 동진이 있죠. 동진이란 나라랑 특히 교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은 일본, 외 규슈 지역과 교역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지도를 봤을 때 이게 어느 시대의 왕이다? 네, 백제의 근초고왕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한성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전성기의 지도가 라는 거. 그러니까 백제가 한성을 차지했다. 그럼 백제 전성기 지도. 고구려가 한성을 차지했다. 그러면 고구려의 전성기 지도. 신라가 한성을 차지했다라고 하면 신라의 전성기. 이런 식으로 한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학습지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근초공항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마한을 복속했고요. 그래서 남해안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 우리 근초고왕도 왕위에 무엇을 확립했을까요? 그렇죠. 고구려의 고국 천황이 했던 것처럼 부자상속제를 확립하게 됩니다. 자, 부자상속제를 확립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드디어 평양성을 공격해서 황해도 일대로 진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누가 전사했다? 자, 그렇죠. 고국 원왕이 전사했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지도를 통해서 대외교류, 특히 동진과 외, 그리고 가야 이렇게 교류를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고이왕과 근초왕이 어떤 미션을 성공했는지 위에를 잠깐 볼까요? 네, 여기 영토 확장 지금 했고요. 자, 율령 방포 고이왕이 했고요. 부자상속제, 왕위상속제, 근초고왕 했습니다. 그럼 뭐만 남았죠? 그렇죠. 불교 수용만 남았습니다. 그 다음 왕인 바로 우리 친유왕이 불교를 공인하게 되면서 세 번째까지 4개의 모든 미션을 클리어하고 중앙집권 국가로 이렇게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줄 알았는데 크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어떤 위기가 찾아오게 되냐? 바로 우리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고구려에서 등장하면서 드디어 고구려의 전성기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백제의 전성기가 끝나고 고구려의 전성기가 시작되면서 장수왕이 바로 백제를 공경해서 한성을 차지하자 자,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자, 수도 옮기는데요. 자, 첫 번째 수도를 옮긴 사람은 바로 문주왕입니다. 자, 한번 잠깐 지도를 한 번 더 볼게요. 네, 이거 보면은 여기 한성에서 지금 백제가 수도를 2번 옮겼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수왕한테 한성을 함락당하면서 첫 번째로 일단 문주왕 때 웅진으로 한번 천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왕 때 있다가 사비, 부여로 한번 더 천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총 2번의 이렇게 수도 천도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학습지로 돌아갈게요. 자, 우리 문주왕이 고구려의 공격으로 한성을 함락당하자 수도를 뺏기니까 어디로 천도했다? 그쵸. 지금의 공주라고 불리는 바로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웅진으로 천도하고 계속해서 장수왕이 공격이 심해지다 보니까 고구려도 그렇지만 고구려의 공격으로 백제도 위협을 느꼈지만 그 밑에 있었던 우리 신라도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제와 신라가 더욱더 고구려의 공격에 맞서서 동맹을 맺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이 두 나라가 맺은 동맹을 뒷글자를 따서 나 이거를 반대로 써야겠죠. 그래서 신라와 제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체결한 것보다는 더욱더 이미 체결되어 있었는데 이걸 좀 더 강화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중국 남조와 특히 교류를 재개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와는 다르게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중국이 이렇게 북조와 남조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고 했죠. 장수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나라와 다 둘 다 교류를 했지만, 우리 백제는 고구려와 다르게 남조 쪽하고만 교류를 지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류를 다시 수도를 옮기고서 다시 재개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왕 중요합니다. 이 무령왕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백제가 한번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지방에서 통제가 약간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이 너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지방을 컨트롤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지방을 다시 컨트롤하고자 바로 무령왕이 22담로라는 것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22담로라는 것을 설치해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왕족을 각 담로마다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왕의 눈을 이렇게 심어 놓는 거죠. 그래서 22담로를 통해서 왕족을 파견함으로써 지방의 통제를 더욱더 중앙에서 강화하려는 노력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백제의 중요한 성왕이 있습니다. 이 성왕은 다시 한번 뭔가 백제 전성기를 맞이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흥하려는 노력을 하는데요. 자, 일단은 성왕은 아까 우리 수도를 백제가 2번 옮겼다고 했죠. 한성에서 웅진으로, 그리고 한 번 더 옮기는데 그 밑에 있는 사비로 천도하게 됩니다. 지금의 부여에 해당이 되는데요. 따라서 나라 이름도 남부여라고 계칭을 합니다. 왜 나라 이름을 백제에서 남부여로 계칭하냐? 사실 백제는 고구려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계통이었고, 고구려도 생각해 봤을 때 고주몽이 어디서 내려왔죠? 그렇죠. 부여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의 어떤 계통을 쭉 올라가 봤을 때 우리는 부여 계통 사람들이다 라고 어떤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남부여라고 계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앙이나 지방의 통치를 재정비를 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이 남조, 그러니까 중국의 이 남조가 계속해서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국과 교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본으로 이 불교를 전파하게 됩니다. 네, 이 당시에 백제의 불교의 어떤 발전 과정이 발전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불교를 들여왔는데 불교를 우리만의 어떤 식으로 일본에게 전파를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드디어 우리 계속해서 나제 동맹이 이렇게 체결이 되어 있었는데요. 신라가 이 왕과 백제의 성왕이 힘을 합쳐서 드디어 고구려에게 뺏겼던 한강 유역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바로 신라의 전성기 왕이죠. 어떤 왕일까요? 네, 맞습니다. 신라의 진흥왕과 협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왕하고 진흥왕이 힘을 합쳐서 어디를 차지하게 된다? 한강을 차지하게 됩니다. 둘이 한강을 차지하게 되고요. 한강 하류와 상류를 둘이 나눠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류는 백제가, 상류는 신라가 갖게 되는데 문제는 이거를 신라 진흥왕이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라가 또 뒤통수를 이제 치게 되면서 진흥왕이 공격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둘이 싸우게 되고 백제와 신라가 한 번 더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어디서 사망한다? 결과적으로 누가 죽는 거죠? 그쵸.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사망하게 되면서 백제가 지게 되고 한강은 다 누가 차지하게 된다. 이 한강 지역은 다 이제 신라가 차지하는 형세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는 진안에서도 그러니까 마한, 변한, 진안에서 여러 소국들 중에서 사로국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국 중 하나였는데 점차 영토를 이렇게 확장하고 특히 철기 문화가 엄청 발달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진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국을 각각 정복하게 되면서 이제 신라로 거듭이 나는데요. 자, 먼저 우리 어떤 왕이 보이나요? 자, 우리 많이 들어봤죠? 바로 내무랑입니다. 네, 내무랑이 어떤 식으로 왕권을 강화하냐면요. 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석, 김. 이 성씨의 성씨의 사람들만 왕위를 돌아가면서 했어요. 근데 내무랑 때부터는 누가 이 왕위를 독점하게 되냐? 바로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씨의 왕위 세습권이 확립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칭호도 바뀌게 됩니다. 이 당시에 왕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당시 이사금이라고 불렀는데 이사금은 연장자라고 뜻이었기 때문에 어떤 지배자의 조금 권위가 약했습니다. 그래서 지배자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당시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뇌물 왕이 아니라 이 왕은 아직 칭호를 사용하기 전이었고 뇌물 마립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완전한 올바른 표현인 거죠. 그래서 왕 대신에 마립간 칭호를 사용하면서 군장 중에서도 내가 가장 높은, 가장 큰, 세력이 큰 대군장이다 라는 의미에서 마립간 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왕권을 강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6세기로 이제 건너뛰게 됩니다. 자, 6세기에 이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왕은 지증왕입니다. 지증왕도 명칭을 바꾸게 돼요. 왕권을 더욱더 강화하고 뭔가 새롭게 나라를 뭔가 만들기 위해서 나라 이름을 나날이 새롭다라고 해서 신라라고 드디어 이름을 완전하게 확정을 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호도, 그러니까 왕호가 무슨 말이냐면 왕의 이름인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뭘 사용했죠? 마립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지증왕 때부터는 왕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지증 마립간이 아니라 지증왕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쓸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름 바꿨다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여태까지 농사는 사람들의 노동력으로 지었습니다. 사람들의 노동력은 한계가 있었는데 이제 이 신라의 지증왕 같은 경우에는 우경이라는 걸 보급하면서 굳이 사람이 손수 짓지 않아도 다른 것을 이용해서 노동력을 통해서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는데요. 자, 이 우경이 뭘까요? 뭐를 통해서 경작한다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눈치챈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소우자를 써서 소를 이용해서 경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노동력에 어떤 고통을 덜 수 있었던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정복 활동도 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 울릉도 독도에 해당하는 우상국을 정벌하게 되면서 지증왕 때부터 울릉도 독도는 옛날부터 우리 땅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요. 자, 신라 왕위 상속제 했고요. 그리고 영토 확장 우상국을 통해서 했죠. 이제 불교와 그리고 율령 남았습니다. 이걸 한 큐에 해결하는 게 바로 누구냐? 신라에서는 법흥왕입니다. 자, 우리 법흥왕 한번 볼게요. 자, 법흥왕 여기 나왔죠. 율령을 반포하고요. 불교를 수용하고 공인하고, 그러니까 불교를 수용해서 공인합니다. 불교를 이제 종교로 인정을 하고요. 병부와 상대 등을 설치하는데 병부는 말 그대로 병사 일을 군사에 대한 부서 일을 담당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등은 귀족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걸 상대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등도 설치하고요. 또 어떤 정복 활동을 벌이냐? 바로 우리 광개토대왕이 내무랑을 도와주면서 어디까지 격퇴했다고 했죠? 어디까지 쳤다고 했죠? 그렇죠. 가야, 특히 금관가야를 치게 되면서 금관가야가 세력이 급속하게 약해졌다고 했죠. 이 금관가야, 세력이 약해졌던 이 금관가야를 누가 완전하게 정복해서 먹냐면요. 바로 이 법흥왕이 금관가야를 정복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라의 전성기 중요하죠. 신라의 전성기 진흥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흥왕은요. 자, 여기 보이면 한강 유역을 아까 차지했다고 했죠. 성안과 싸워서 한강 유역을 이제 뒤통수를 쳐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를 잠깐 보면요. 지도를 잠깐 볼게요. 자, 잠깐 이거 보고 갈까요? 호우명 그릇인데 선생님이 호우명 그릇 얘기해줬죠. 내무랑 때 광개토대왕이 도와줬죠. 그 광개토대왕에 관련된 이렇게
광개토대왕이 새겨져 있는 그런 그릇이 신라에서 출토되었습니다. 신라에서 이러한 광개토대왕에 새겨진 호우명 그릇이 출토됐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다? 그쵸. 고구려와 신라가 관계가 긴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우명 그릇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일단은 이제 신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신라 이게 지도인데요. 봐봐요. 여기 지금 이쯤에 이제 한성이 있을 건데 한강유역이 있을 텐데 한강유역 지금 누가 차지했죠? 그렇죠. 신라가 이렇게 차지한 모습을 보니까 신라의 전성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완전 진한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진흥왕 전 단계의 영토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합쳐져서 여기까지 초록색 부분으로까지 합쳐진 게 바로 진흥왕이 이만큼까지 영토를 확장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나중에 상실된 영토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잠깐 보면요. 자, 지금 백제가 이렇게 수도를 옮긴 걸 볼 수 있죠. 삽이 누가 천도했다? 성왕이 천도했다. 그리고 성왕과 진흥왕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한성을 차지했지만 이제 이 진흥왕이 이제 본인이 이제 욕심을 내게 되면서 한성을 다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성왕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게 어디다? 관산성 전투였다. 그래서 여기서 성왕이 전사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이죠? 이쪽 여기 누구 지역이에요? 그쵸, 가야 지역이죠. 이미 금관가야는 법풍왕 때 복속이 됐고요. 이제 나중에 배울 거지만 대가야가 있습니다. 후기 가야를 이끄는 대가야 연맹이 있는데 이 대가야가 바로 누가 정복을 하냐? 진흥왕이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창녕비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강유역을 차지해서는 북한산비도 세우게 되고요. 비석이 총 몇 개예요? 하나, 그리고 둘, 셋, 넷. 여기까지가 마운령비, 황초령비, 북한산비, 창녕비까지를 순수비라고 하고요. 거기에 플러스 단양, 신라, 적성비까지 해서 총 몇 개다? 5개다. 5개 비석을 세우면서 자신이 정복한 지역마다 비석을 세워서 어떤 자신의 위상을 더욱더 강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진흥왕은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되고요. 잠깐. 자, 진흥왕이 이렇게 한강유역을 차지하게 되니까 이전까지는 여기까지 영토였을 때 누구랑 특히 교류를 할 수 없었냐? 중국이랑 직접적으로 교역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고구려를 통해서 이렇게 한 번 더 문물이 전해졌는데 이제는 한성 지역을 차지하게 되니까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중국과 완전 직교역, 다이렉트로 교역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이제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한강유역을 차지하면서 누구랑 직접 교류를 했다? 네, 중국이랑 직접 교류를 하면서 이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가야 정복하고요. 위쪽으로는 함흥평양까지 진출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각 지역을 이제 정복하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진흥왕 순수비 4개, 그리고 단양적선비 1개, 총 5개의 비석들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지금 정복 활동을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라까지 봤으니까 가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가야 보면요. 가야 연맹의 발전이 있습니다. 가야, 우리 마한, 변한, 진안 이렇게 4만이 있었는데 마한이 백제 쪽이었고 진안이 신라였다면 나머지 변한 가운데 있었던 게 가야 연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변한에 특히 뭐가 많이 생산됐냐? 그렇죠. 철기 문화가 많이 생산됐습니다. 근데 이 생산된 걸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게 됐는데요. 가야 같은 경우에는 여러 소국들이 바로 이렇게 통합된 게 아니라 소국들이 분립된 상태에서 하나의 그나마 조금 세력이 큰 하나의 소국이 맹주로서 역할을 해서 이끌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전기가야 연맹에서는 금강가야고요. 후기가야에서는 고령의 땡땡땡 가야입니다.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기가야인데요. 잠깐 지도를 또 가야 지도를 한번 볼게요. 네, 여기 가야 지도가 보이죠? 자, 이렇게 분홍색으로 칠인 게 전기가야, 노란색으로 친 게 후기가야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볼 수 있는데 전기가야는
김해를 중심으로 한 금강가야고요. 자, 점차적으로 얘네가 쇠퇴해서 멸망하게 되면 이쪽으로 이제 세력이 넘어가서 고령 중심의 대가야가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위치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금강가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낙동강이 흐르는데 이 낙동강 유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다와 인접하기 때문에 어떤 활동이 더욱더 활성화된다. 네, 맞습니다. 바로 해상활동이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철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어디로 많이 이것을 보낸다. 이 낭랑과 특히 외에 많이 철을 생산하게 됩니다. 낭랑 우리 기억하죠? 중국 세력들에게 이 외와 이들에게 철을 많이 이거를 생산이 아니라 뭐죠? 수출하는 거죠. 그래서 수출을 하면서 경제력을 향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구려의 공격으로 급격하게 쇠퇴했다고 했는데요. 자, 고구려의 공격, 누구의 공격 때문에 쇠퇴했죠? 그렇죠. 내무랑을 도와주러 온 광개토 대왕에 의해서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되면서 급격하게 쇠퇴를 하게 되고, 이걸 누가 멸망시킨다? 그렇죠. 여기 바로 신라의 법흥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금강가야가 약해지니까 후기가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데, 후기가야 연맹을 주도했던 게 바로 고령의 대가야입니다. 자, 이 대가야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이 대가야도 훗날 누구한테 멸망당한다? 그렇죠. 이제 신라의 진흥왕한테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야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다르게 중앙집권 국가로, 그러니까 연맹 왕국으로만 남아있고, 이제 중앙집권 국가로는, 고대 국가로는 발전하지 못했는데요. 왜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냐?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를 제외하고 4국 시대가 아니라 3국 시대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쉽게 멸망을 했냐? 첫 번째는 각 소국들마다 독립성이 강했다. 그러니까 서로 독자적인 영역이 있었고, 그거를 뭔가 침범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앙집권에 실패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제 위치를 보면 알겠지만 어느 나라 사이에 끼어 있죠? 그쵸. 백제와 그리고 신라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 백제와 신라의 압박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크게 성장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멸망 후에는 그럼 어디로 이 가야 사람들은 이동을 했을까요? 자, 바로 신라와 외쪽으로 건너가면서 이제 우수한 어떤 그런 문화들을 전파하는 역할을 한 게 가야다, 가야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고구려, 그리고 오늘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의 어떤 성장 과정과 멸망하는 과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일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각 삼국시대에 어떤 사회의 모습이 있는지, 통치제도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신라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쵸. 통일을 하게 되는데 그 통일하는 과정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